공포. 심리적인 외상은 무력한 이들의 고통이다. 외상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에 피해자는 압도적인 세력에 의해서 무기력해지고 만다. 이러한 사건은 드물게 일어난다고 믿어질 때가 있었다. 1980년 진단 편람회 외상 사건은 특별하다. 외상 사건의 심각성은 1차적으로 측정될 수가 없다. 외상 사건에 대해서 자 이제 쭉 넘어가고 외상 사건에 대해서 과학성이라 외상을 경험한 뒤에 인간의 자기보호 체계는 영속적인 경계 태세로 들어가는 것 같다. 마치 위험이 어느 순간에도 되돌아올 것 같이 말이다. 마찬가지로 로이 크링크와 존 수비글은 2차 세계대전에서 외상을 경험한 군인에 대해서 논의했다. 군인들은 교감 신경계의 만성적인 활성화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불안이라는 위급한 심리적인 반응과 생리적인 대비 상태는 한꺼번에 일어나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끊임없이 계속된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연구자들은 이 가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외상을 경험한 남성들에게서 일어나는 교감신경계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술했다. 예를 들어서 정신의학자인 로렌스 콜브는 베트남 참전 군인에게 전투 소리가 담긴 테이프를 들려주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지니고 있던 남성들은 테이프를 듣는 순간에 심장박동과 혈압이 증가했다. 그렇게 했지. 침투.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위험이 지나고 오랜 후에도 마치 현재 계속해서 위험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건을 반복적으로 체험한다. 외상이라는 것은 외상은 생존자의 삶에 반복적으로 침투하여 건강한 발달 과정을 저해한다. 으로부터는 비언어적인 외상 기억의 특성은 아버지에 대한 도리스 레싱의 묘사에서 포착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으로 파스캉들의 참호 속에서 다리 한쪽만을 잃은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나머지 중대원 전원은 그들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살아있는 기억이라면 의뢰하듯이 유동적이었고 버티어졌으며 차차 자라났다. 그러나 전쟁에 관한 기억은 똑같은 의의와 똑같은 몸짓과 판에 박힌 문구로 아버지가 말하고 또 말했던 이야기 속에 얼어붙어 있었다. 아버지 안의 어두운 영역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공포를 제외하면 진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영역은 분노, 불신, 배신감이라는 쓰디쓴 외침으로 불명료하게 표현되었다. 외상기억은 의례적인 이야기체 맥락이 결여되어 있고 히로시마와 민간제는 전투 생존자를 연구했던 로버트 제이리부터는 외상기억을 지워지지 않는 심상 혹은 죽음의 흔적이라고 묘사한다. 경험은 특정한 심성의 결정체로 구성될 수 있으며 리부터는 이를 절대 공포, 얼티메이트 호러라고 불렀다. 파편화된 감각과 맥락 없이 심성에 강렬하게 집중되면서 외상기억은 현실성을 획득한다. 베트남 참전 군이었던 팀 오브라이언은 외상기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나는 팔 속의 하얀 뼈가 기억난다. 나는 피부 조각이 창자였던 것이 틀림없이 촉촉하고 누런 무엇이 기억난다. 끔찍하게 엉겨붙은 빗자국은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너를 깨우는 것은 우리가 시체 조각들을 내던질 때 레몬나무라는 노래를 불렀던 데이브 젠슨의 목소리다. 심성과 신체의 감각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점과 언어적인 이야기가 부재한다는 점에서 외상기억은 어린 나이의 기억과 닮아 있다. 아동에 관한 연구는 외상기억에 관한 가장 명료한 예시를 제공한다. 정신의학자인 레노 테어는 초기 어린 시절의 외상과학 이력이 있는 20명의 아이들 중에서 누구도 2세 반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언어적으로 기술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채 분명히 입력되었다. 20명 중에서 18명은 외상기억이 남아있다는 증거를 행동과 놀이를 통해서 보여주었다. 외상기억의 독특한 특징들은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아드레날린과 여타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서 나타날 때 기억의 흔적이 깊숙하게 각인된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똑같은 외상기업이 깊이 새겨질 수 있다. 정신의학적인 메시지 콜크는 교감신경계의 각성의 높은 수준일 경우에 기억을 언어적으로 입력시키는 이 영역은 활성화되지 않고 정서신경계에는 생애 초기의 지배적이었던 감각적이고도 도상적인 기억 영역의 활성으로 되돌아간다고 보았다. 외상기억이 일상적인 기억과 다른 것처럼 외상성 꿈 또한 일상적인 꿈과 다르다. 행태상으로 이러한 꿈은 깨어있을 때 일어나는 외상기억과 많은 부분 독특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꿈은 상상을 거의 보태지 않은 채 외상사건의 파편들을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상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외상 장면의 특정한 측면을 위장된 채로 재현하기도 한다. 몇 달 동안 난 남자들과 고속도로에서 추월 게임을 원했다. 그러다가 결국 자동차 사고에 몰려들고 말았다. 남자 트럭 운전사는 나를 추월해서 앞을 가로막으려 했고 나는 속으로 전거치려 말았다. 행여나 내 페이스를 내 차선으로 들이대는 엑스 같은 짓은 못할 거다. 그리고 느닷없이 꽝 그렇게 되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근친강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왔다. 어림없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남자들에게 크게 화가 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남자들이 박도록 나누었던 것이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나는 완전히 통제불능이었고 그저 남자를 향해서 분노를 쏟아낼 뿐이었다. 심리치료자에게 이 일에 대하여 육조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이것을 밀쳐두었다. 버려졌던 일들에 관해서 말하고 나서야 그러한 행동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남자에 대한 나의 문제를 다루겠다고 치료자와 약속하였다. 모든 재현이 위험하지는 않다. 실제로 적응에 필요한 경우도 있다. 생존자들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방식으로 제 경험을 침착하게 자신의 삶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 참전군인 케인 스미스는 일부 전쟁 경험을 민간 생활에서 어떻게 재창조했는지 이야기한다. 나는 베트남에 8개월 10일 동안 있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는 떠날 때는 너무나 오래된 사람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일에 상당히 만족했다. 베트남에서 했던 일과 비슷했는데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아주 수월한 일도 있었다. 총상도 없었고 화상도 없었고 주득한 흉부 부상이나 절단 수술이나 타는 파편도 볼 일은 없었다. 나는 수많은 응급 상황을 보았고 응급탕류를 보았고 많은 노인을 보았다. 가끔 자동차 사고 환자가 왔는데 그게 제일 심한 경우였다. 나는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몸을 질주할 아드레날린의 분출은 앞으로 백관의 응급신고에서도 그들이 나를 북돋을 연료가 될 것이다. 제 일에는 또 무언가 기묘한 구석이 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행동일지라도 의지가 무한하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위험하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못 보게 만드는 강조적인 특성이 존재한다. 프로이트는 외상 경험의 이러한 반복적인 침투를 일컬어서 반복 강박이라고 했다. 처음 그는 이것이 외상 사건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개념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설명에 만족하지 않고 악마적인 특징이라고 부르던 무언가를 포착해낼 수가 없었다. 반복 강박 의식적인 의도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 쉽게 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프로이트는 반복 강박을 적응적인 측면과 삶을 긍정하는 측면에서 설명하기를 단념했다. 그 대신에 반복 강박은 프로이트에게 죽음 본능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게 했다. 이론과 대부분은 프로이트가 설명한 이러한 삶과 죽음의 이원론을 거부하고 프로이트의 초기 개념하에 동의했다. 그들은 외상 경험의 반복적인 재경험은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러운 치유의 시도를 나타내는 것이 틀림없다고 보았다. 최근의 이로간가들 역시 재현 등의 침투 현상은 외상 사건을 통합하려는 자연스러운 시도라고 개념화한다. 외상의 재경험은 통제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생존자 대부분은 이 기회를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도 않으며 환영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끔찍해하고 두려워한다. 외상 증후군 때문에. 그렇죠. 억제.
한 개인이 완전히 무력해지고 어떤 형태의 저항도 소용이 없을 때 그는 굴복 상태로 들어설 수 있다. 굴복. 밤길에 차를 몰 때 전조등의 눈부신 빛에 꼼짝 못하고 멈춰선 토끼를 본 적이 있나요? 못 박혀버린 것처럼 마치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던 거예요. 또 다른 강간 생존자는 이렇게 증언한다. 소리를 지를 수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마비되어 버렸어요. 마치 헝겊 인형처럼. 이러한 의식의 변형은 회피와 둔감의 핵심으로 외상 후의 스트레스 장애의 세 번째 주요 증상이다. 탈출이 불가능한 위험 상황은 공포와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공포, 분노, 고통과의 접촉이 사라진 일종의 평정심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사건은 개수와의 의식으로 등록되지만 사건이 지닌 일반적인 의미와는 연결이 끊어져 버린 듯하다. 지각은 둔해버리고 왜곡되며 부분적인 마비나 특정 감각의 상실이 나타난다. 시간 감각이 변형되고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며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처럼 느낌이 든다. 마치 그러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자신의 몸 바깥에서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모든 경험이 곧 깨어나게 될 악몽인 것처럼. 이러한 지각상의 변화는 냉담함, 정서와의 유리, 그리고 모든 주도권과 본투를 포기하는 심각한 수동성과 결합되어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형 상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자신의 작은 자비로 밀지도 모른다. 한 강간 생존자는 유리된 상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그때 나는 내 몸을 떠났다. 나는 침대 옆에서 서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내가 어찌할 수 없었던 일로 분리되었다. 나는 내 옆에 서 있었고 침대 위에는 그냥 나의 껍데기가 있을 뿐이었다.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냥 거기에 있었다. 당시 그 방을 떠올려도 침대에 누워서 보이는 시점으로 떠오르지 않았다. 침대 옆에 설 때 보이는 시점으로 떠오른다. 이러한 의식 분리 상태는 최면 몰입 상태와 유사하다. 자안에는 최면성 몰입 상태가 들을 수 있는 히스테리아 환자의 특성이 정신병리의 근거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변형 상태의 기저에 놓인 생물학적인 요인은 최면 상태와 외상성 해일이 모두에 있어서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자동적으로 해일이가 되지 않는 이들은 술이나 진정제를 통해서 둔감해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일이 완전히 무력한 순간에는 의식의 해리성 변형이나 중독은 적응에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위험이 지나간 뒤에는 적응에 해로운 것으로 변한다. 해리나 중독과 같은 변형 상태는 외선 경험을 일시적인 의식과 단절시키기 때문에 치유에 필요한 통합 과정을 방해한다. 둔감화, 정신마비, 정신적인 둔감화, 침투 증상과 마찬가지로 억제 증상이 처음 개설된 것은 기억 분야와 관련해서였다. 가지나도 억제 과정이 외상 기억을 일상의 의식 밖으로 밀어낸다는 것을 인지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지나가 질문을 계속하자 환자는 점점 초조해서 겁에 질리게 되었는데 그가 호소하는 증상들과 하반신이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경험 사이의 유사성을 그에게 지적했다. 그가 눈을 감고 현재의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허용했을 때 그는 뗏목을 붙든 채 반쯤 바다에 잠긴 자신의 심장이 떠올랐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잠겨있는 동안 극도로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꼈으며 그 와중에 다른 생각은 할 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중에서 몇 명이 의식을 잃고 익사했었다는 사실도 해상해냈다. 크게 보자면은 환자는 분명히 차가운 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감각에 집중한 덕택이 살아남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증상은 물속에 잠겼을 당시에 원래 감각이 재생되어 표현된 것은 아니었다. 표현이 된 것이었다. 재생되어서 표현이 된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억제 과정은 완전히 기억상실뿐만 아니라 정서와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절단된 기억의 형성으로 이어졌다. 환자는 증상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허용했다면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스스로 죽음을 모면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과 공포, 분노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외상신경증의 억제 증상은 사고, 기억, 의식 상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목적적이고 주도적인 행위의 전 영역에 해당이 된다. 혼자서 어디에 가도 가기가 무서웠다.
생존자의 이야기에 내게는 그 무엇을 막아낼 힘이 전혀 없다고 느꼈다. 너무나 두려웠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집에만 있었고 그저 두렵기만 했다.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버렸다. 남자들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은 중성적으로 보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해야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 참전군인 켄 스미스는 전쟁 이후의 생활 속으로 얼생간 억제를 스스로 어떻게 합리화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공포에 지배를 받고 있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억제의 정성은 앞날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간섭한다. 그링크와 스피걸은 전쟁 중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생겼을 때 군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다. 군인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신감이 줄어들었고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방식으로 사고했으며 행운의 부족이나 징조에 따라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테오도 학령기에 유괴에 당한 아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설명했는데 사건 이후에 만난 아이들은 자신에게 사건의 발생을 경고하는 징조가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유괴 이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이 아이들은 자신을 보호해주고 행동을 안내해줄 징조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과거의 외성이 연상되는 어떠한 상황도 회피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대비하는 것과 관련된 어떠한 주도성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외상 경험의 영향력을 완화시켜줄 성공적으로 대처해볼 새로운 기회에서 차단된다. 그러므로 억제의 정상은 정서 상태에 압도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시도를 나타내지만 그 방어의 대가는 크다. 이것은 삶의 질을 협소하게 만들고 고갈시키며 결국 외상 사건의 영향력은 영속이 된다. 외상의 변증법이라 압도적인 위험을 경험한 사람은 침투와 억제라는 두 모순된 반응 사이에 동요된다. 반대되는 심리적인 상태와 이러한 변증법은 아마도 외상 후 증후군의 대표적인 특징일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변증법은 점진적인 변화를 겪는다. 초기에는 외상 사건의 침투적인 재경험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새로운 위협을 경계하면서 매우 초조한 상태에 놓인다. 외상의 상처는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병원 응급실을 찾아간 또 강간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서 앤 버지스와 린다 홈스로만 4년에서 6년이 지난 후에 이 여성들을 다시 만났다. 여성들 중에 4분의 3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외상을 통하여 3분의 1은 회복하는데 1년보다도 적게 걸렸다고 생각했고 3분의 1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4분의 1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회복이라는 것이 묘사에 대해서 탄한 충격을 겪은 참전군인에 대한 버지니아 울프의 묘사에 아름다워 그의 아내가 세티무스를 찌르면서 속삭이곤 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한정의 유리막 뒤에 갇혀 있었다. 마초쳐도 레지는 얼음 초콜릿 달콤한 것을 좋아했다. 세티무스의 흥미를 당기지 않았다. 그는 잔을 작은 대리석 식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의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길 가운데에 모여서 소리 지르고 묻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말다툼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맛을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다. 찻집의 테이블과 시끄러운 데이터들 사이에서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그는 느낄 수가 없었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활동 범위에 놓인 제한은 음성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극적인 성질을 결여하고 있다. 무엇이 빠져있다는 속에 이 증상들의 의미가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억제 증상은 잘 확인이 안 되고 더욱이 외상 사건이라는 기원은 잊히기 쉽다. 아버지에 대한 레싱의 묘사가 있다. 이렇게 적은 돈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일했던 이 젊은 은행원은 춤추고 노래하고 놀고 시석거리던 이 자연 상태에 건장하고 감각적인 존재는 14년, 15년, 16년 죽임을 당했다. 내가 좋아하는 나의 아버지는 그 전쟁 중에 죽어버린 것 같다. 아버지의 영혼은 그 전쟁으로 불구가 되었다. 드높은 영혼, 힘, 삶의 즐거움에 관하여 말하던 젊은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친절함과 동정심 그리고 자꾸 떠오르는 한 단어, 아버지의 지혜. 내가 만난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그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병들고 과민한 덕 이런 건강염려증 남자를 쉽게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심각한 외상에 뒤어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에 대한 실제 측정치는 풀리지 않는 논쟁 속에 있다. 한 유명한 언론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참전 군인의 경우에 전투 중에 죽은 사람보다도 전쟁이 끝난 뒤에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보고했다. 이런 것은 좀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은 죽음에 관한 연구들은 전투 외상이 실제로 자살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외상이 이렇게 프로이트가 외상신경증에서 작업에 청소한 악마적인 힘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외상 속의 공포, 분노, 혐오는 외상의 변증법 속에서 살아남는다.